마음의 비타민, 은빛 철학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자식과 특별히 다툰 것도 아닌데 그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날 말입니다. 엄마, 왜 그렇게 예민해? 그건 엄마가 몰라서 그래.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래? 말은 짧았는데 가슴은 유난히 오래 아팠던 적 말입니다. 부모가 되면 참 이상합니다. 서운해도 먼저 내 마음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괜한 말을 꺼냈나? 자식도 힘들 텐데 그냥 넘길 걸 그랬나? 우리는 그렇게 상처받은 마음보다 부모라는 역할을 먼저 챙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은 이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의 말이 아픈 이유는 우리가 약해서도 마음이 좁아서도 아닙니다. 그 말 속에 존중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말 한마디쯤 웃고 넘겼습니다. 몸이 고돼도 마음이 상해도 그래, 나중에 알겠지 하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말들이 유난히 상처로 더 깊이 남습니다. 그건 우리가 예민해진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더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부모를 무시하는 자식의 말 앞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자식의 태도를 멈추게 만드는 단단한 한 문장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울음을 보이지 않아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원망 섞인 말 없이도 자식이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자식을 혼내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기 자신을 지키는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켠이 묵직해지셨다면 그건 여러분이 그만큼 자식을 마음 깊이 사랑하며 살아오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바꿔도 늦지 않습니다. 부모의 존엄은 언제든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자식을 버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나를 먼저 잃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자식의 태도를 바꾸기 전에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차분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비타민을 챙기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예의 바르고 조심스러운 아이가 유독 부모 앞에서만은 말이 거칠어질 때 말입니다. 전화기 너머로는 상대방에게 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던 아이가 부모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엄마가 몰라서 그래. 아, 왜 또 그 얘기야? 지금 바쁜데 그 얘기 좀 그만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크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나한테만 이럴까? 내가 만만해 보이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지만 여러분, 이 문제는 부모의 부족함으로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안전한 대상에게 향하는 무례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떠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 가장 솔직하고 때로는 가장 거친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식은 압니다. 부모는 쉽게 등을 돌리지 않는다는 걸요. 화가 나도 상처를 받아도 결국은 다시 품어줄 거라는 걸요. 그 믿음은 원래 사랑의 증거여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믿음이 경계가 사라진 말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말해도 되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조금씩 부모를 대하는 말의 선이 무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무례해질 때 그건 반드시 의도적인 악의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자식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 채 습관처럼 굳어버린 태도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너 왜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니?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감정적으로 물으면 자식은 곧바로 방어부터 합니다. 아니, 그런 뜻 아니었어. 엄마가 너무 예민해. 왜 이렇게 크게 받아들여? 여기서 대화는 이해가 아니라 힘겨루기로 바뀌어 버립니다. 부모는 서운함을 설명하려 했고 자식은 비난받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둘 다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가장 익숙한 관계에서 가장 무례해지기 쉽다. 익숙함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익숙함이 존중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방치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상처받은 건 자식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먼저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나는 예민한 부모가 아니라 존중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다. 이 인식이 바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첫 출발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너무 억울해서, 너무 서러워서 목 끝까지 차오르지만 절대로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말이 왜 관계를 더 망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모의 입에서 가장 억울할 때 튀어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은 대부분 화가 나서가 아니라 너무 서러워서, 너무 허탈해서 나옵니다. 수십 년을 먹이고 입히고 아플 때, 밤새 지켜보고 내 몸 하나 챙기지 못한 시간들이 자식의 말 한마디에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것 같을 때, 그 억울함이 목 끝까지 차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말쯤은 해도 되지 않나? 이 정도는 알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은 부모의 마음을 풀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 말을 죄책감 유발형 언어라고 부릅니다. 상대에게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감정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는 순간 가장 먼저 방어부터 한다는 점입니다. 자식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또 그 얘기네. 엄마는 왜 맨날 과거 얘기야? 그럼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할게요. 이때 자식의 마음은 미안함이 아니라 도망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부모는 이해받고 싶어서 말을 했는데 자식은 공격받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대화는 소통이 아니라 대립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희생을 다시 꺼내는 순간 그걸 갚아야 할 빚처럼 느끼게 됩니다. 내가 갚아야 할 게 또 늘어났구나. 아직도 부족하다는 뜻이구나. 이런 감정이 들면 사람은 감사보다 거리부터 두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은 자식을 깨우는 말이 아니라 자식을 닫아버리는 말이 됩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은혜를 빚으로 느끼는 순간 관계는 이미 병들기 시작한다. 부모의 사랑은 빚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떠올릴수록 마음이 따뜻해져야지 숨이 막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억울할 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침묵은 또 다른 상처를 만듭니다. 다만 말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과거의 희생을 꺼내는 말이 아니라 지금의 태도를 비추는 말이어야 합니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가 아니라 지금 내 말이 사람을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를 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은 방어하지 않고 잠시 멈춰 설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한 문장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려고 한 말이 존중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 부모가 해야 할 말은 상처를 증명하는 말이 아니라 태도를 돌아보게 하는 말입니다.
자식을 몰아붙이지 않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질문 한마디, 그 말이 왜 강력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받는 순간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 이런 장면입니다. 자식은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그건 엄마 생각이고요. 요즘 세상은 달라요. 그건 구식이에요. 말은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 속에는 부모를 대화의 상대가 아닌 뒤처진 사람으로 만드는 기운이 섞여 있습니다. 그때 부모 마음속에는 이런 말이 올라옵니다. 나도 세상 살아봤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그 말을 그대로 꺼내는 순간 대화는 곧바로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슨 말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입니다. 어느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집 문제, 예식 문제, 돈 문제로 하루가 멀다 하고 부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길어질수록 아들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요즘 집값도 모르시잖아요.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괜히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처음엔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래, 요즘은 애들이 더 잘 알지.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될수록 아버지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대화에 끼어들지 않게 됐고 전화를 끊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졌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건 존중한다. 하지만 지금 말투는 의견이 아니라 선을 넘는 말이다. 아들은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나는 내 결정을 막지 않는다. 다만 이렇게 무시당한 상태로 조언을 계속할 생각은 없다. 이 말에는 비난도 감정도 없었습니다. 다만 거리 조절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여전히 자기 결정을 했지만 말투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왜 이 말이 효과가 있었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관계 경계선 설정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계속 허용되는 태도는 문제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부모가 계속 참으면 자식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이 정도 말투는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말해도 관계는 유지되는구나. 그래서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차분하게 선을 그으면 자식은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아, 이건 괜찮은 태도가 아니구나. 이건 혼내는 게 아니라 관계를 다시 정렬하는 일입니다. 부모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너 왜 그런 말투야? 입니다. 이 말은 자식에게 공격적으로 들립니다. 그 말투로는 이야기를 계속할 수 없다. 존중받지 못하는 대화는 여기서 멈추겠다. 이 말은 자식을 밀어내지 않으면서도 부모의 자리를 분명히 합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관계는 거리 속에서 유지된다. 너무 가까워지면 존중은 사라지고 너무 멀어지면 사랑이 사라집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부모는 설득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자식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내가 어디까지 허용할 사람인지 먼저 보여주셔야 합니다. 부모의 희생은 대부분 말없이 시작됩니다. 처음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내가 좀 더 도와줄 수 있지. 이 정도는 부모니까 할 수 있는 거지. 그 마음에는 조건도 계산도 없습니다. 그저 자식이 편했으면 좋겠다는 단순한 바람뿐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부모의 마음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건 도움일까? 당연함이 된 걸까? 어느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지방에서 직장을 다니다 서울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을 구하는 동안 잠시만 신세를 지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한두 달만요.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하나 내주고 아침밥을 챙기고 출근 시간에 맞춰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던 아들이 시간이 지나자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예요? 이 반찬은 좀 짜네요. 아버지, TV 소리 좀 줄이세요. 아버지는 그 말들을 하나하나 넘겼습니다. 직장 생활 힘들겠지. 요즘 애들은 표현이 솔직한 거겠지.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가 감기에 걸려 몸이 몹시 안 좋은 날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챙기지 못하자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밥 안 해요? 그 순간 아버지의 마음이 툭 하고 부러졌습니다. 고마움이 사라진 자리에 기대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역전된 역할 인식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엔 부모가 자발적으로 돕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식은 무의식적으로 부모를 지원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도움은 선물이 아니라 기본 제공이 됩니다. 문제는 부모가 이 변화를 늦게 알아차린다는 점입니다. 참다 어느 날 폭발하게 됩니다. 내가 내 뒷바라지 하려고 이 나이까지 사는 줄 아니? 그러면 자식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이제 와서 그래요?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부모는 서럽고 자식은 억울해집니다. 이 갈등의 핵심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경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는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고 어디서 멈춰야 할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멈춰야 합니다. 부모의 희생은 자식의 삶을 밀어주는 힘이 되어야지 부모 자신의 삶을 갉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과도한 선은 결국 악이 된다. 지나친 희생은 자식을 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를 약한 존재로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도와주지 않는 것이 차가운 게 아닙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이 더 깊은 사랑일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해줄 수 있어. 하지만 여기까지다 이 말을 차분하게 꺼낼수록 관계는 덜 다치고 존중은 오래 남습니다. 희생이 계속되면 감사는 사라지고 기대만 남습니다. 부모가 가장 어려워하는 순간은 도와주고 싶지 않을 때가 아니라 도와주지 못하겠다고 말해야 할 때입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이 섰는데 입으로 꺼내려 하면 죄책감이 먼저 올라옵니다. 이 말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괜히 관계만 멀어지는 건 아닐까? 그래서 많은 부모가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문제를 미루지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딸은 결혼 후에도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 문제, 남편 문제, 시댁과의 갈등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어머니도 그 저 들어주는 것만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를 끊고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직접 결정해야 할 것 같아. 그러자 딸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중요할 때 빠져요? 엄마한테 기대한 내가 바보지. 그 말에 어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와주지 않겠다는 말이 곧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처럼 받아들여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번엔 말을 삼키지 않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널 외면하는 건 아니야. 다만 이 문제는 엄마가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딸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전화를 걸어오는 횟수가 줄었고 목소리도 한결 차분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이 말에는 차가움이 아니라 역할의 구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표현을 책임 분리 언어라고 부릅니다.
못해준다가 아니라 내 몫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 표현은 자식을 밀어내지 않으면서도 부모의 자리를 분명히 합니다. 부모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엄마가 해줄 수 없어. 이 말은 거절로 들립니다. 대신 그건 내 인생의 문제라서 내가 책임져야 해. 이 말은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자식을 어른으로 대우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경계를 세울 때 설명이 길어질수록 변명처럼 들리고 변명은 상대를 설득하려는 태도로 오해받습니다. 짧고 단정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그 뒤에 침묵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대화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자식은 처음으로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자유란 자기 한계를 아는 데서 시작된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순간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장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문장입니다. 선을 긋는 말은 차가운 말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지키는 말입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지킬 때 자식도 부모를 다시 보게 됩니다. 요즘 부모들이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엄마 세대 방식이에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아버지는 그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이 말들은 사실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기술도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이 반복될수록 부모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내가 살아온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 문제는 내용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설명이 아니라 판단처럼 들릴 때 부모의 자존은 서서히 깎여나갑니다.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직장에서 컴퓨터 업무를 많이 다루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문서를 출력하는 것조차 아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서류는 어디를 눌러야 출력이 되는 거니? 아들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엄마 이런 것도 아직 못해요? 이거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요? 그 말에 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아들에게 웬만한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물어보는 순간 존재 자체가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감정을 영양평가 상처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무엇을 잘하느냐보다 어떻게 대우받느냐에 따라 자존이 결정됩니다. 부모는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모의 삶 전체를 평가받을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짚고 가야 합니다. 모르는 것과 무능한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기술은 배우면 됩니다. 하지만 존중은 배우지 않으면 관계에서 사라집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조용히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걸 몰라서 내가 불편했을 수는 있어. 하지만 이런 말투는 엄마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엄마를 작게 만드는 말이야. 아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엄마는 내가 더 많이 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아. 하지만 그게 엄마를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 이 말에는 책망도 공격도 없었습니다. 다만 자기 자리를 지키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결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부모는 편리함을 위해 부려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능력의 기준으로 서열이 매겨져야 할 대상도 아닙니다.
부모는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모르는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다른 시간의 결과입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이렇게 인식하는 순간 자식의 말은 예전만큼 날카롭게 꽂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기 자리를 분명히 할수록 자식은 그 선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가장 허탈해지는 순간은 도움을 거절당했을 때가 아니라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는 말부터 들을 때입니다. 그 순간 부모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차라리 안 했으면 덜 아팠을까? 왜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걸까?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어린 손주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주말마다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편한 날만 골라서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막상 손주를 데려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하루 종일 아이를 안고 달래고 밥을 먹이고 놀아주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힘들었지만 아이 얼굴이 밝은 걸 보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이 가방을 정리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옷은 밖에 나갈 때 입히면 안 되는 옷이에요. 요즘은 이렇게 안 입혀요. 어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말은 아이를 걱정하는 말처럼 들렸지만 어머니의 하루를 전부 부정하는 말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가장 많이 하는 선택은 침묵입니다. 괜히 말 꺼내면 더 시끄러워질까봐, 도와준 사람이 괜히 민감한 것처럼 보일까봐. 하지만 침묵은 마음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서운함만 안쪽으로 쌓이게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감정을 인지적 박탈감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한 노력이 보이지 않거나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될 때 사람은 존재 자체가 무시당했다고 느낍니다. 부모에게 이 감정은 특히 더 깊게 남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나를 가장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다시 손주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도와주기 어렵겠다. 아들은 당황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왜요? 지난번에도 잘 봐주셨잖아요. 어머니는 차분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엔 도와준 사람으로 대우받기보다 평가받는 기분이 들었어. 그건 나한테는 많이 힘들더라. 이 말에는 비난도 감정도 없었습니다. 다만 자기 마음을 설명했을 뿐입니다. 아들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머니가 잘한 점은 하나입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를 말했다는 것. 이 차이가 관계를 갈라놓지 않으면서도 상황을 멈추게 만듭니다. 사람은 비난을 들으면 방어하지만 감정을 들으면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도움에는 감사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완벽함의 기준이 아니라고 마음의 기준입니다. 고맙다가 먼저 나오지 않는 도움은 다음부터 선택 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감사하지 않은 사람에게 더 베풀수록 자신을 해치게 된다. 부모의 도움은 당연한 자원이 아닙니다. 선의로 주어진 호의입니다. 도움이 질책으로 돌아온다면 그 도움은 계속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관계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이제는 나를 지키는 사랑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함께 들으며 여러분 마음속에는 아마도 이런 생각이 오갔을지 모릅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나도 많이 참아왔구나. 부모라는 이유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기 마음을 뒤로 밀어왔습니다. 자식이 힘들다 하면 내 사정은 접어두었고, 자식이 바쁘다 하면 내
서운함은 삼켰습니다. 그렇게 참고 또 참고 살아온 시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꼭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참는 것으로만 증명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희생일 수 있지만 존중을 잃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우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말들은 자식을 버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냉정해지자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랑을 오래 지키기 위해 나를 먼저 지키자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에게 소리치지 않아도, 과거를 들추지 않아도, 눈물로 호소하지 않아도 부모는 부모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말투로는 대화를 이어갈 수 없다. 이건 내 몫의 인생이다.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문장들은 관계를 끊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정돈하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기 경계를 분명히 할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를 다시 한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한켠에서 이런 걱정이 올라오고 계시다면 그 걱정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식이 멀어지지 않을까? 괜히 더 서먹해지지 않을까?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존중 없이 이어지는 관계는 결국 더 큰 거리로 이어집니다. 잠시 불편함을 감수하는 용기가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의존이 아니라 존중 위에 세워진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되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그게 성숙한 관계입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한 하루만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하고, 상처받으면 상처받았다고 말하고, 무너질 것 같으면 잠시 멈춰 설 수 있는 삶? 그건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존엄한 삶입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진심으로 자식을 키워내며 살아왔는지를요. 어제보다 더 편안한 마음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은빛 철학 서재였습니다.